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고 현재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와 공동으로 총 37회차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저희 경기도청이 최초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여러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제3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면서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공유과제 1건, 발제 2건을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설공단 자산관리혁신처의 심형준 선임이 노후교량 바닥판 비파괴 점검 공모기술 및 실증 결과에 대해 공유한 후 국토안전관리원 유은 부장님께서 수직형 터널 시설물 스캐닝 자동화 장비의 개발과 활용을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께서 BIM4 익시스팅 브릿지를 발제하실 예정입니다. 각 발제 후에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슬라이드 앱을 활용할 예정으로 채팅창에 올린 주소로 접속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요. 참석하여 주신 기관과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별도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참석하신 분 중 대표분 성함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유동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김진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윤환석 차장님, 서정욱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유은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원종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준경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수루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김선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홍원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청 김효식 주무관님, 임정선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KMTL 박신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김민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유신 심준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장승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노후교양 바닥판 비파괴 점검 공모기술 및 실증 결과를 서울시설공단 심영준 선임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심영준 선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공단 자산권력신처 심영준입니다. 공단에서 진행 중인 노후교량 바닥판 비파괴 점검기술 공모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노후 콘크리트 교량의 방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점검의 사각지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량 바닥판의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고소차 또는 굴절차를 활용하여 인력이 직접 망치로 타격하면서 그 타격음을 듣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점검 구간의 제약이 크고 점검자 역량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노후 교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량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비파괴 점검 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량 방락 위험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비파괴 점검 기술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목적은 기존 콘크리트 비파괴 점검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방락 위험부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 실증하여 서울시 자동차 전용 도로 내 확대 도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참여 대상은 비파괴 점검 장비 또는 신기술 보유 기업 및 기관이며 지난 8월에 참여 기업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10월 동안 시평과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술은 GPR, 초음파, 임팩트 에코, 열화상 등 총 10종입니다.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인 GPR, 초음파, 임팩트 에코의 실증 결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PR은 1GHz 이상의 고주파를 이용해 탐사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매질 경계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이상을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지하 공동 탐사나 도로 포장면 열화 판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음파 탐상은 매질의 밀도에 따라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는 성질을 활용해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콘크리트의 강도나 균열 깊이를 측정할 때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에코는 콘크리트 부재를 타격해 발생한 음양파의 반사 파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측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공모에 접수된 기술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증 대상은 중랑구 신내동의 신내일교로서 연장 30m, 폭 30m의 3종 교량입니다. 구조 형식은 프리플렉스 거더이며 슬래브 두께는 250mm입니다. 특히 방락 사고가 발생했던 7번, 8번 거더 사이를 이번 실증 구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점검은 각 제한 기술의 특성에 맞게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상부 점검 결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점검은 신내일교 고리 방향의 갓길 차로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기술은 3D GPR 스캐닝과 초음파 스캐닝입니다. 3D GPR의 실증 목적은 서로 다른 매질 경계에서 반사되는 전파 신호를 통해 건전부와 손상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도로 주행하며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교통 통제 없이 일반 주행 속도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스캐닝은 균열 열화 구간에서 초음파 속도가 느려지는 특성을 활용해 손상 위치를 시각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해상도가 높아 정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지만 GPR보다 스캔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3D GPR 점검 결과입니다. 사용된 장비는 컨트르사의 3D 레이더 등 3종이었고 75제곱미터를 1분 이내에 점검했습니다. 취득 데이터는 전파 복귀 시간을 픽셀 이미지화한 종방향, 횡방향, 깊이 3방향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실증 구간을 경관별로 나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1경관은 신호선이 고르게 분포해 양호한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방락사고가 있었던 2경관은 하부층에서 일그러짐이 관측되었으며 이 구간이 박리 구간으로 추정됩니다. 3경관은 흐릿한 신호가 관측되었으나 경미한 수준의 열화로 예측됩니다. 마지막 4경관에서는 강한 노이즈가 발생해 높은 수준의 박리가 예상되었습니다. 발견된 주요 손상의 위치는 상단 그림에 표시하였으며 상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에서 전파의 수신이 일그러지거나 철근이 아닌 수신 패턴이 발견될 경우 열화 구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석자의 역량에 따라 각 손상의 위치, 종류, 면적, 두께, 깊이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 손상을 살펴보면 철근 신호 바로 아래 길이 120cm, 폭 40cm의 열화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스캐닝 점검 결과입니다. 사용된 장비는 일럽사의 인사이트 초음파 스캐너로 40제곱미터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점검했습니다. 데이터는 초음파 전달 속도를 픽셀화한 종방향, 횡방향, 깊이 방향, 영상 데이터 형태로 취득되었습니다. 초음파 데이터 역시 경관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1경관은 경미한 수준의 열화가 분포했지만 방락 위험 수준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반면 2, 3, 4경관에서는
특히 방호벽 측에서 일부 구간에서 층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손상 데이터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 손상의 위치는 상단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두꺼운 공급, 초록색은 열화부, 검은색은 건전부를 나타냅니다. 각 손상의 위치, 종류, 면적, 두께, 깊이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 손상을 살펴보면 포장면으로부터 20cm 아래에 폭 15cm, 길이 140cm, 두께 7cm의 층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에서 빨간색, 초록색 부분이 공급 층분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부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점검은 상부 구간 중에 상태가 좋지 않은 사경관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사용된 장비는 핸디형 2D GPR과 임팩트 에코입니다. 2D GPR 실증의 목적은 핸디형 장비에 탑재된 레이더 센서가 철근 탐사뿐만 아니라 방락 손상 검출에도 유효한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D 장비와 달리 취득 데이터가 가볍고 단순하여 현장에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장비를 부지에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 작업차가 필요했습니다. 임팩트 에코 실증의 목적은 콘크리트 타격으로 생성된 음향파의 분석이 진동과 소음이 있는 도로 현장에서도 유효한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본에서 쓰이는 고소 작업차가 필요 없는 장대 하음 장치도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2D GPR 점검은 바닥판 화면에 사전 표기한 가로 2개 측선, 세로 10개 측선에 대해서 수행했습니다. 데이터 취득 결과 하부 철근 근처에서 콘크리트 열화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경관 중앙부에 이상 신호가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측선 X3를 살펴보면 철근 피복부의 전반적인 열화 신호가 관측되었고 그 이상 13cm 깊이에도 이상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임팩트 에코는 15개 지점을 타격 분석하였으며 소음, 진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타격점당 10건 이상의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음향파 분석에는 고속 푸리의 변환을 이용하였으며 별도의 신호 처리를 거쳐 AI의 분석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임팩트 에코 결과 GPR과 일치하는 손상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격점 11번에서 분석된 깊이 165cm의 박리는 2D GPR로도 검출됐던 손상입니다. 현장 실증을 통해 각 비파기 기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스캐닝을 실시하여 전 구간에 대해 매핑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3D GPR은 일반 주행 속도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대규모 구간 점검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해석 난이도가 높아 분석자의 역량에 따라 점검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 스캐너는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로 비전문가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넓은 구간 스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부에서는 특정된 위험 구간에 대해 방락 손상 유무를 면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2D GPR은 철근 피복부 방락 손상 검출에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대략적인 방락 위험부 검출에 유용했습니다. 임팩트 에코는 공급 유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장비였으나 타격점에 대한 데이터만 취득 가능해 단독 운용 시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장비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각 기술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 적용한다면 교량 방락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구간은 3D GPR로 신속 점검하여 사각지대 없이 취약부를 선별하고 취약부는 초음파로 정밀 스캔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열화 구간을 특정한 후 하부에서 임팩트 에코나 2D GPR 등 추가 장비로 손상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실증 결과는 11월 중으로 자문 및 평가를 마치고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의 확대 도입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수직형 터널 시설물 스캐닝 자동화 장비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 유훈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준비되시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유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는 수직형 시설물 환기구 포함 진단을 위한 자동 스캐닝 시스템의 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이제 주로 교량 관련된 그런 비파계 장비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뤄왔다고 하면, 저는 조금 이제 저희 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그 다른 분야의 그 어떤 그 장비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그 개요하고 그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적용 결과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개요입니다. 이 과제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기본 연구 사업이라고 매년 이제 저희 관리원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과제 일환으로 이제 수행된 과업이고요. 총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연구개발 목적을 좀 살펴보면 그 오른쪽에 그 사진을 좀 보시면 이 저희 터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보면 이제 환기구 같은 그런 수직형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구비된 경우에는 보통 점검 진단자가 이렇게 내려가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그 내부의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깊이가 깊은 오른쪽 시설물, 이거는 이제 거의 굴뚝 같은 그런 수직형 시설물일 텐데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사다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람이 이제 줄을 매달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점검 진단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사 인력이 이제 위험해진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무인화 장비 그리고 디지털화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직형 시설물에 적용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과업에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저희 수직형 시설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비진입으로 스캐닝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얻은 그런 영상 정보를 가지고 AI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수직형 시설물의 대표 시설물들은 수직구, 갱구, 그다음에 그 저희 지하철 터널 등에 있는 환기구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개발한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수직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스캐닝 장비, 하드웨어 장비, 그리고 거기에서 영상을 취득한 것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분석하고 혼산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장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장비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초창기 1차년도에는 저희 한창 이제 요새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3D VR 카메라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3D VR 카메라를 놓고 VR 카메라라는 게 특성이 한 지점에서 이제 360도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조명을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고안을 해서 그 위쪽에서 수직형 시설물 위쪽에서 줄을 매달아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장비를 처음에는 고안을 했습니다. 그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좀 조사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조사 품질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3D 카메라를 통해서도 영상 취득은 가능했습니다만 이 카메라의 수준 자체가 아무래도 그 AI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도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에 의해서 집중광을 쏘다 보니까 그 뒤에서 이제 동영상으로도 잠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 탐지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사 장비가 굉장히 이제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서는 저희가 개념을 좀 바꿔서 이 3D VR 카메라를 배제하고 좀 고해상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상업용 카메라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D VR 카메라 개념에서 360도 그러니까 모두 보는 컨셉이 아니라 한쪽 면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장비를 고안을 했고요. 그 기본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CAD 도면처럼 그 한쪽 면을 바라보는 그 스캐닝 장비를 양쪽 케이블, 윈치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위에 윈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설치한 그런 컨셉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실증을 수행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시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증을 한 경우에 이제 조금 실용화를 하기 위한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때도 저희가 지속광 LED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점검 시간 자체가, 그 배터리 문제들이 좀, 있어서 광량 저하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촬영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카메라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가이드와이어 보강 시스템도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으로 3000년도에 상용화 시제품에서는 개념은 유사합니다만 크게 바뀐 부분은 그 카메라 영상 취득 장치를 하나를 더 추가한 부분 그리고 카메라 동기화 이제 이걸 스트로보 타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 그 카메라 노출 시간과 동시에 동기화돼 가지고 이제 LED를 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명을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저희가 배터리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소소하게 가이드 와이어나 장력 유지 장치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상용화 개선 시제품을 대전 지하철에 이제 현장에 직접 넣어봤는데요. 여기는 그 대전 지하철은 사실 요 깊이 자체가 깊지가 않았고요. 약 한 10m 정도 됐었고, 그 조명 문제도 사실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실증을 일단 수행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목표로 했던 원래 목표 이동 속도 요거를 모두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AI 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 인접한 영상을 50% 이상의 중첩률을 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해내야 되는데 목표 이동 속도를 만족하면서도 중점도 충분히 그런 확보를 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3000년도까지 개발한 이 장비 시제품을 가지고 저희 한화업 부서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 활용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용은 저희가 2000년도에 개발했던 360도 VR 카메라를 통해서 일단은 집어넣어서 큰 균열을 찾고 이 수직형 시설물이 심각하게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밀 영상을 위한 취득 장비, 그러니까 저희 상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장비를 넣어서 실제로 AI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으실까요? 다시 어, 공유를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PPT 파일이 슬라이드 말고 PPT 파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2000년도 시제품에서 나왔던 3D VR 카메라를 가지고 그 월평 지하철에 저희가 이제 그 적용했던 그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를 통해서 이게 3D 영상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통해서 지금 화면을 직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정밀 분석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부분에서 동영상을 멈춰서 이렇게 360도를 보고 큰 균열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3D VR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사전 분석을 한 이후에 큰 균열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전문가 판단으로 이거는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동영상 이것도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정밀 장비, 이게 이제 저희 최종 상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화면이 번쩍번쩍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카메라가 찍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만 그 레드를 저희가 점등을 시켜서 그 해당 부분에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장비를 고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VR 카메라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빠르게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두 번째 장비를 집어넣어서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현업부서에는 지금 현재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발표를 계속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스캐닝 데이터 처리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그 테스트베드의 그 사진 영상을 AI 분석을 위해서 이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한 2633개의 그 균열 자료를 취득을 했고, 여기서 특징적인 사항은 저희가 AI 분석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네거티브 샘플도 같이 조사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결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면 손상이라든지 선 손상에 대한 균열 제대로 AI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낼 수가 있었고, 이거를 좀 정량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전 지하철 갑천역 같은 경우는 그 정밀도하고 재현율 모두 90% 이상의 그 높은 활용성을 보였고, 이 두 개의 지수를 좀 혼합한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97% 이상을 달성을 해서 현장에서 이 활용성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관리원에서 개발한 이 장비들이 현장이 계속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 사정화되고 지속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개발 당시에는 그 아주 소규모 높이가 높지 않은 그런 지하철 현장에만 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작년 겨울인데요. 저희 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화천댐 취스탑, 여기는 이제 높이가 약 한 30m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취스톱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왼쪽 위 상단 사진처럼 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포터블한 작은 크레인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크레인은 이 아래쪽 부분은 상용하고요. 이 위쪽 그 왼쪽 부분에 붙은 지그를 저희가 이제 장비를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요. 이 팔 길이가 약 한 2m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현장 활용성은 있었고, 오른쪽 상단처럼 이 취스톱이라는 게 그 취수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물의 높이를 조정하는 그런 탑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빼버리게 되면 오른쪽 상단 그림처럼 이제 물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장비를 먼저 집어넣고 왼쪽 하단처럼 장비를 밀어넣어서 이제 오른쪽 하단처럼 장비를 아래쪽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영상을 취득해내는 그런 실증이라면 실증이고 이제 적용이라면 적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화천대 퓨스탑의 점검 진단을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관리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 관리 계획안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 특히 그 개발 장비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측면에서 오른쪽처럼 저희가 관리원에서는 이제 그 국토안전실증센터라고 해서 그 장비들의 실증을 위주로 하는 센터를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이제 협업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된 첫 번째 이제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직형 장비를 저희 실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1호 장비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장비들은 저희 관리원 내부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도 이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제를 마치고요. 앞으로 관리원에서 개발한 장비, 이런 장비들은 저희 국토안전실증센터를 통해서 내 외부 구분 없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주식회사 KTML의 박진선 소장님, 그리고 충북대 김민구 교수님, 또 주식회사 유신 심준기 박사님 세 분의 패널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박진선 소장님께 간단히 의견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KMTL의 박신전입니다. 예. 저희가 저희 회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터널 스캐닝이나 지금 발표한 수직형 스캐닝 시스템이나 아니면 드론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영상 기반 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그 외관 조사는 시설물 상태 진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점검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그 진단 현장의 인력도 노령화되고 또 인력 감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현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진단 기술을 영상 기반 시설물 점검 및 진단 기술이라고 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진단 기술이 어 저도 이게 개발을 위해서 찾아보다 보면은 사실 의료 분야의 영상 진단 기술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나 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저도 사실은 그 CT나 이런 그 자료를 분석을 하는 기술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건설 분야에서는 이런 영상 진단으로 시설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기술적 기반이 좀 부족한 현실인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영상 기반 진단 기술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상 획득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 처리 기술이고, 마지막이 영상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직형 스캐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직형의 시설물 특성을 고려해서 이동식 촬영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리고 최신의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고품질화된 어떤 점검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획득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정을 하고 접합을 해서 의미 있는 우리 그 시설물에 적합한 영상으로 재처리하는 작업을 영상 처리라고 하고, 이런 분야에서도 다양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저희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대형 시설물이고 고품질 영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고속화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면화하는 기술까지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상 처리 기술이 되고요. 이제 최근 들어 저희 이제 그 부처별로 아니면 저희 그 기관에서 많이 연구 개발 과제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영상 분석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전문가의 육안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에서 기계 학습이나 AI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파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희망하기로는 좀 국가기관이나 진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개발, 그리고 공동의 AI 플랫폼을 갖다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액으로 이렇게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분석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지금 최근에 그 기술적 화두가 AI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과제화가 되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이나 탱크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 획득 기술, 그리고 영상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저희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저희 진단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전주기 기술로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시설물을 사실은 저희가 핸드폰도 있고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시설물의 영상 기반 진단이 어려운 거는 사실 시설물 자체가 교량이나 터널이나 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대형 시설물로 근접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진단 작업 자체가 야간, 그리고 시설물 내부의 저조도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영상 획득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환기구 내 약 2m, 3m 폭이 되는 환기구 내에서도 저희 장비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장비 자체의 소형화, 그리고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들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뭐 이동식 대차나 아니면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하고 많은 그런 융합 기술로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 및 분석의 정밀도가 저희가 기존 진단 기준에서는 0.1mm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0.1mm부터 그 기준으로 영상을 획득하려고 하면은 이런 환경에서 0.1mm 그 정밀도의 영상을 데이터를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들은 어떤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발제를 하시는 이런 빔 기술하고도 결합을 시켜가지고 시설물의 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손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 그 데이터와 함께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지금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성 박사님. 제가 알고 있는 KMTL인데 오타가 있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이 영상 기반의 시설물 진단 기술에는 영상 획득, 또 영상 처리, 영상 분석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각 전주기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융합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 획득을 많이 해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AI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상 획득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또 AI 공동 활용 플랫폼 개발 같은 것들 국가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해상도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혹시 유은 부장님 여기 발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나 혹은 뭐 커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서울시설공단에서 KMTL의 박진전 상무님을 지금 모셨는데 제가 발제한 그 내용을 사실 KMTL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거라서 네. 이제 그 코멘트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전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그 영상 취득 기술이라든지 분석 기술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관료원도 그렇고 좀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그런 편이 아니고 지속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단발성으로 개발이 끝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이제 약속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적해 주셨던 그런 해상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거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대가 좀 있어야 합니다. 0.1mm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지침상에 박혀 있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0.1mm의 기준이 뭔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좀 밑에서부터 파고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앱에 올라온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 자동 분석으로 검출된 손상, 균열 같은 게 되겠죠. 외관 조사 망도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외관 조사 망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혹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발제드렸던 그 과제에서도 사실은 그 전개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 전개도 내에 그 AI로 분석된 그런 균열이라든지 손상을 표기하는 기능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뒤에서 이제 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외관망도라는 게 저희가 외관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나 균열 정보, 균열에 대한 어떤 손상에 대한 위치 정보를 표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개도상에서 균열이 표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차세대에서는 저희가 그냥 외관망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캐드 도면화해서 이거를 외관망도를 만들어내서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 그다음에 그 이 과제하고는 별도로 그 기반시설 첨단 관리라는 국가 R&D 사업에서도 이 외관망도 자동화를 위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아래 질문인데요. 교가계에는 적용성이 어떨까요?
사실 요 과제를 발제하면서 교각에 대한 적용성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일반 교량의 교각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제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사장교나 현수교의 주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 검토 결과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게 경사주탑도 요새 많고, 그다음에 그 주탑 자체를 저희가 좀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 각도 자체가 그렇게 수직형 시설물처럼 이제 수직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장비를 업데이트하기에는 조금 더 고도화가 필요하겠다. 아직은 그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장비로 취득한 데이터를 혹시 기업과 연구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 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빅토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빅토리가 제가 이제 자세히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이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입력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리원에서도 그 민간에 대한 그 정보를 공개를 하라는 그런 어떤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는 조만간 그 제가 뭐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 개발하신 건지 민간 분석 기술을 활용하신 건지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건 좀 애매한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의미가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KMTL이라든지 혹은 민간 기관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이게 사실 그 저희가 발주를 내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이라서 실제로는 이제 그 국토안전관리원이 이 기술 자체를 자체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꼭 그 주장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관리원의 원래 목표는 그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이 손상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빅토리 같은 시스템이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밀 안전 점검이나 진단 현재 법정 진단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음, 이 저희가 첨단 기술, 소위 그 AI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그 사실 그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에서 직접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제도 개선부터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 안전법상의 문구에 보면 그 정기안전점검이긴 합니다만 유관 조사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AI 분석을 하고 드론으로 찍고 해도 거기서 분석된 결과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서 부록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관리원뿐만 아니라 저희 주管부처도 그렇고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는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만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시기를 예측하신다면 언제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네. 그, 막 이때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 다만 지금 저희 성능실이나 이쪽에서도 이미 이 그 제도 개선하는 관련해서 일단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를 일단 했고, 근데 그 사실 제도 개선이 1, 2년 내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플러스 책임도 같이 따라가는 거라서 제가 고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기술 발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희 교수님께서 이 초기 상태, 구조물의 초기 상태 정보에서 이제 점점 노후화되는 과정들의 데이터들이 좀 축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료 구축에 대한 연구 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중간에 우리 박신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BIM 기술하고 결합돼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뭐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만, 그 저희 관리원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대표적으로 이제 FMS를 들 수가 있을 텐데, 그 FMS의 1,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남희 교수님 지적하신 설계 도면이라든지 시공 직후의 사진 등이 그나마 충실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정밀한 전 진단 보고서라든지 물론 PDF식이긴 합니다만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저희 그 시특법상의 그 3종이나 종회, 이제 3종이나 종회 시설물들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설계 도면, 뭐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태반이고요. 거의 한 반절 정도는 설계 도면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작은 시설물들, 특히 이런 작은 시설물들은 그 전주기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1, 2종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공사 오늘 오셨겠습니다만, 그나마 어느 정도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뒤에 발제해 주실 심창수 교수님, 발제 내용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조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조도에서 비접촉으로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배면 누수, 피복 두께, 이내의 내부 공동, 이런 것들이 검출이 가능한 열화상 서머그래피 기술 도입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 서울시사공단 발제 내용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으신 것 같고요. 아마도 네, 시설공단도 아직 이 기술은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 단계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로 BIM for Existing Bridges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심 교수님 준비되시면 자료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십시오. 일단 화면은 공유가 된 건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창수 교수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합세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테스트 그룹에서 정리하는 내용이라서 자료가 좀 영문으로 된 게 많은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전면빔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유지관리 시장에서 이 데이터 디지털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요게 이제 유럽이나 다른 이제 국가들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진행 사항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도 좀 공유를 해드리는 자리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그룹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공용 중인 교량에 대해서 BIM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설계 시공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준공 자료로. 원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이 데이터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 기반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트윈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빔이나 아니면 3차원 객체 모델 기반의 BMS 사례가 국내에 좀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 타스크 그룹은 이합사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현재 BMS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관리 주체들이 이 신설 구조물하고 기존 구조물 사이의 데이터 연계가 좀 단절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BIM으로 구축된 신규 시설물하고
기존 데이터나 문서 체계 기반으로 관리하던 체계 사이에 데이터의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논의하는 그거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제안서를 내고 데이터 표준화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마 유럽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ISO처럼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서브 그룹을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고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유지 관리 관련된 이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UI 설정하는 것까지가 이제 주된 스코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성 멤버가 유럽이 원래 위주로 하다가 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최근에 이제 인도 쪽도 좀 관여를 하고 있고 베트남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다양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테스트 그룹에서 가장 큰 문제 정의는 뭐냐면 현재 이제 이런 기존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 3차원 시각화 아니면 모델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 없으니까 데이터 간 연계도 잘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AI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빔데이터가 쭉 흘러와서 기존 시설물까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논의는 많이 했고 정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BMS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보려고 설문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위주로 했고요. 인도,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도 좀 있습니다. 북미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관리 주체들이 뭔가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유지 관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조사된 기관 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BIM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하는 거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아직은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은 상황. 그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리포트로 이제 조만간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뭐 배경은 그렇고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빔을 어떻게 할 거냐를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년이든 4년 주기든 이 진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진단 활동의 결과물이 이제 문서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제안을 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안전진단 보고서에 있는 표, 도면 이거 꼭 디지털화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안전진단 보고서상에 있는 외관 조사망도를 통째로 읽어서 저거를 데이터화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생들하고 같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저 외관 조사망도 스케일이 안 맞아요. 스케일이 안 맞고 그리는 주체에 따라서 외관 조사망도에 있는 손상이 이전 조사하고 지금 조사 사이에 연결을 못 시키겠어요. 그리는 게 딱 개별적으로 그래요. 그렸던 데다가 연속해서 그리기에 좀 좋은데 원본 데이터를 주는 캐드를 관리 주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균열인데 살짝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니까 이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의 훈련 데이터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이제 이런 이제 뭐 정기적인 안전진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산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지 관리를 위한 빔은 설계 시공단의 빔하고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유지 관리 주체들이 굉장히 좋은 컴퓨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모바일 같이 아주 가벼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LOD 400짜리나 500짜리를 가지고 핸들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점검 단위로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고
꼭 디테일이 필요하면 원본 파일을 열어서 보더라도 유지관리 빔 모델은 가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분류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분류 체계가 필요하고 아주 유니크한 네이밍 코드 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떤 형태든지 손상을 국가적 단위든 아니면 관리 주체 단위든 긁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그거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요 사례는 도롱사하고 개발했던 건데, 11종류의 일반 교량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11개 타입의 교량을 보통 교량 대장이라고 그러고, 도로공사 안에 HBMS라고 이제 교량 유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있는 데이터만 긁어서 일단 무조건 교량을 생성할 수 있게, 추가 입력 없이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지금 이제 적용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재 단위든 교량 단위든 평가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비파괴 시험 GPR 포함해서 하셨는데, 지금 관리 주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특별한 점검이나 안전진단 활동하고 일상적인 안전진단 활동하고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요. 따로따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량 바닥판을 보는데 안전진단에 등급 매길 때는 하부엔 유관 점검 데이터만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포장 보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GPR 데이터를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안 맞죠.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자주 이제 논의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이제 주제를 안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애 주기 동안에 어떤 거동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 관찰을 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장기 거동 쪽. 그 다음에 강교 같은 경우에 피로 수명이 끝난 교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쭉 흘러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닥친 이제 도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단에서는 지금 전면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토부가 밀어붙여 가지고 BIM 기본 지침, 시행 지침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품질 검토편까지 나와 있고 올해 지금 유지 관리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아마 의견 조회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제가 굉장히 급하다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유지 관리 편은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유지 관리 편이 최종적으로 뭐 50년 이상 데이터를 써야 되는 주체인데 설계 시공단에서 열심히 이렇게 데이터를 막대하게 만들어서 유지 관리단에서 제대로 못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 이관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면 그 양쪽 다 안 된다. 기존 시설물도 안 되고 신규 시설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지침의 시행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오면 이제 좀 통일성 있는 빔 데이터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사례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교량 시장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특수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량이 공법 업체들이 다 하고 있죠. 공법 업체들의 교량이 많은데 공법 업체들이 설계부터 제작하고 시공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완결성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건은 어려워요. 내부적인 엔지니어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거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 납품하기 바쁘죠. 근데 이 공법업체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제 한 10년 지나서 지금에 있는 공법업체들이 한 90% 사라지고 그걸 떠안는 유지관리 담당 관리 주체들은 아마 골머리를 앓으실 거예요. 특허 공법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해석도 어려워요. 설계 검토도 어렵고. 그럼 설계사는 쉬우냐면 설계사 계신 분들이 이거 잘 안 뜯어봐요. 그냥 일괄로 받아서 그냥 편집해서 넘기는 상황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 과정을 쫓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데이터 드리븐 빔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스마트 건설 이 사업단에서 핵심은 뭐냐면 제작 때 꼭 관리돼야 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하고 프리스트레스 도입량, 캠버량, 백만곡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공할 때 이걸 꼭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안전진단 보고서를 봐도 자료 조사할 때는 반드시 준공 도서가 자료 조사 항목에 있습니다. 있는데 준공 시 결함이라든지 실제 재료 시험 성적에서 나온 재료 데이터라든지 변형이 어땠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준공부터 10년까지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10년부터 갑자기 데이터가 마구마구 생겨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10살 때까지는 백신을 뭘 맞았는지 어릴 때 뭐가 아팠는지 하나도 모르고 갑자기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과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게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필요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 시스템이 마지막 이제 데이터의 그 창고라고 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나 제작이나 시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항목을 채울 건가를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은 EIR이라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 리퀘어먼트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관리 주체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아쉬운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가지고 데이터 표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적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넘어가서 데이터 이관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고 유지 관리를 좀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는 지금 비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디지털 트윈으로 가겠죠. 몇 년 안에 이미 간 주체들도 좀 있고 트윈으로 가려면 실제 거동을 모사하는 게 레벨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게 레벨 3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오토메이션이 되면 레벨 5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레벨 3 정도가 지금 시급한 거죠.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있는 뭐 상태 등급이나 내화력 평가 효율성이 저는 이제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못 걸러내요.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뭐 모든 교량 타입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프리세스 콘크리트 거더에 대해서 설계, 제작, 시공 완료까지 이 어떤 설계 데이터, 품질 데이터, 준공 검측 데이터를 끌고 와서 유지 관리로 넘겨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관할 때는 3차원 모델하고 데이터는 숫자로 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서, 이렇게 세 개의 타입으로 유지관리 빔 데이터를 넘기도록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 BIM 시행 지침에 담았습니다. 근데 뭘 못 담았냐면, 그래서 데이터가 뭔데, 데이터 스펙은 못 담았어요. 그거는 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외관조사망도에서 이제 빔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도 제도적인 허들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관조사망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일단 지금 당장 예를 들면 3차원이나 아니면 그 비파기 시험 데이터를 이 조사망도 대신에 대체를 못하게 되면 제가 지금 당장 이제 많이 요청드리는 게 외관조사망도를 실 스케일로 하자. 스몰 스케일이나 아무 스케일이나 하지 말고 굳이 꼭 하겠다면 뭐 경과는 5분의 1 스케일로 한다든지 규칙이라도 정하자. 그래야지 외관조 사망도가 데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고 비파기 시험하고 일반적인 유관 점검하고 이 연계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GPR 데이터로 위에 철근 부식이나 아니면 이제 포장 손상 이런 게 잔뜩 발견이 됐는데 밑에 균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급이 높은 바닥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점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점검하고 그걸로 등급 매기고 조치사항을 매길 수 있게 허용해 줘야지
유관 점검만 가지고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이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BIM 기반으로 준공 데이터를 넘길 때 부재 단위 형상 모델, 지금 이제 뭐 시공 단계에서는 주로 LOD 350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에즈빌트 모델이나 아니면 어셋 모델 할 때 LOD 500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형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형상이 아니고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그 모델에 물려서 보낼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성적서를 물리겠다라고 하면 평균값만 물릴 건지 로 데이터를 다 물릴 건지 그러는 거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PT 처음에 당겼을 때 캠버 값이 나오는데 검증하거든요. 이제 그 값을 주면 사실은 나중에 어세스먼트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이관해서 유지관리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야지 이거를 유지관리 주체가 따로 다시 만든다.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 교량이 너무 많아요. 차근차근 이제 디테일을 높여가는 형태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 스키마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능 평가나 예측이 가능한지를 실증해 봐야지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데이터만 잔뜩 내라고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쓴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터 스키마나 데이터 스펙을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량 타입도 많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퍼포먼스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 성능 위주로 봐야 되겠죠. 거드 같으면 처진 변형이 중요하고요. 경관 중앙 균열 여부 중요합니다. 그 두 개만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바닥판 얘기하셨는데 바닥판은 상수명이 끝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백태 그다음 부식 산화물 나오고 일부 박락이 시작되면 설계 수명이 끝났다고 보고 교체를 하든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관리인자 KPI라 그러는데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만 관리하도록 좀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이슈가 이제 해석 모델인데 지금 내화력 평가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해석은 왜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 모델에 대한 입력 데이터가 전부 설계값이거든요. 설계값을 잔뜩 넣어놓고 그걸 리스판스하고 비교해서 내화력을 평가합니다. 게다가 거기 안에 뭐가 없냐면 뭐 받침 강성의 변화라든지 다이아프램의 문제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해석 모델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겁니다. 돈만 들이고 있고 재하 시험하는데 돈 엄청 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제도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준공할 때 재하 시험하고 에즈빌트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 관리에 이관해라. 그러면 유지 관리 주체들이 비슷한 해석 모델로 리스판스랑 비교해 나가면서 시스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한 10년쯤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해석 모델을 만들고 그 해석 모델도 유지 관리할 때마다 다른 업체가 다른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BIM하고 이 FE 모델을 연동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노후교량 연구할 때도 한번 했고,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 모델에서 가져올 데이터와 업데이트 해야 될 데이터 파라미터를 정하고 해석 모델을 계속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의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현황을 조금 소개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생각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제2진도대교 관련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3차원 모델 기반의 BMS입니다. 사실은 이거 할 때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고 기대도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특수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손상 이력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모바일 시스템하고 플랫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 두 개를 만들었고, 모델에다가 이제 손상을 어떻게 표출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도 제가 이제 뭐 국토안전관리원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UI는 계속 바뀌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UI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지속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거냐. 그게 정말 키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아, 저 강박스가 실제랑 굉장히 비슷한 실사 사이즈, 아니, 실사 이미지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양만 엄청 많아지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데이터를 오래 관리하게 하는 게 큰 이슈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분류 체계, 네이밍,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을 어떻게 시각화할지, 경량화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거고, 이 이후에 이제 케이블 교량 연구단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서해대교 관련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었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거 같이 개발했던 TMENC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거보다 심플한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기술은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이 연구를 담당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포르투갈에 가 있는데, 포르투갈에서도 이런 BMS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공사랑 한길IT랑 저희가 굉장히 꽤 오랫동안 연구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가 한 10,000개 이상 교량을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한 80%,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 형태 중에 11개를 선택을 했고요. 한길IT가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자동화 설계를 한다는 거는 설계 파라메타가 설계자가 정하는 게 있고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폴트로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많이 해서 데이터 입력량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이 11개 타입의 교량이 자동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량 대장이라는 걸 많이 관리 주체들이 관리하시는데, 디지털화된 교량 대장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교량별로. 그래서 10,000개 중에 처음에 한 11개 하겠지만 좀 있으면 한 몇백 개 할 거고, 몇 년 지나면 몇천 개가 될 거고, 또 몇 년 지나면 10,000개가 완결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R 데이터랑 이미지 스캐닝 데이터, 이걸 다 포함해서 이제 유지관리 이력이 하나의 모델에 탑재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분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모델하고 상관없이 데이터 파일은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UI가 바뀌거나 시스템이 바뀌어도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이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할 때 제일 이제 머리 아팠던 거는, 여기 재료에 보시면 외관자 사망도 데이터를 저희가 걷어 옆에 붙였어요. 외관조 사망도를 이미지화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되게 어설프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게 손상이 뭔가 판별하기가 되게 아쉬웠고요. 그 대신에 GPR 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상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어느 부위가 더 취약한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 좀 개선할 수 있고, 그 이후의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이렇게 해봤더니 일단 데이터 용량이, 모델은 경량화 됐는데 여기 갖다 붙이는 점검 데이터, 스캐닝 데이터가 특히 무거워요. 바로 대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스캐닝 데이터에서 손상만 벡터화해서 손상만 뽑아내서 모델에 붙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상당히 경량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BMS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일 최근에 건기원에서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유지관리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상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 이력이 쭉 흘러가도록 관리되기가 되게 힘들다.
그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손상을 자꾸 지워요. 손상을. 등급을 B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리 주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생긴 손상인지, 한 10년 전에 지웠던 손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견하고 했던 건 뭐냐면, 손상하고 보수 정보를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타임 슬라이드를 쭉 긁으면 손상이 생겼다가 뭐 3년 뒤에 보수를 했다가 10년 뒤에 다시 그 손상이 다시 발현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손상의 그 진전도 알 수 있고 보수 공법의 유효성도 판단할 수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BMS를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정보 요구사항이 유지관리단에서 설계단으로 빨리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유지관리빔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준공빔 데이터에서 이 하자 보수, 그 초기 하자하고 초기 변형, 특히 이제 검측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꼭 받아서 디지털화 형태로 납품이 되도록 그걸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유지 관리 모델에서는 UI가 좋아 보이긴 한데 데이터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외관 조사망도 디지털화하는 거라든지 ND 데이터를 공식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진단 액티비티를 확 줄이는 그걸 좀 병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면 교량 타입이 국내에 꽤 많고 관리 주체도 많지만 좀 협의하셔가지고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국가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향후에 유지하기도 쉽고 FMS나 AMS 쪽에 받아들이기도 좀 편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창수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의 패널 중에서 충북대 김민구 교수님께서 먼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민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제안도 드리고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빔 관련, 특히나 교량 관련 유지 관련 측면에서 나오는 빔 그런 연구들은 어,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상용화하는 것까지는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 주도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이제 정해지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실용화 수준까지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실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에서는 이전에 이제 이력 정보들을 데이터를 이제 빔 정보에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프 오브 컨셉 차원에서 모델 개발의 시연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또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실제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점을 다시 기술적으로나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보완해서 하면은 실제로 이 분야에 큰 발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교량 구조물 빔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2020년 이후로는 이 큰 프로젝트가 보기가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이제 빔 관련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향은 일단은 이제 최신 연구 동향 및 각국 세계의 선진 시스템을 기반해서 기술 수요를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제안하고 실제로 구축 그리고 그다음에 상용화 그다음에 사업화까지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빔 개발이 좀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적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빔에서 유지 관리에서는 이제 이력 정보들을 이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를 실제
빔 유지 관리 시스템에 이제 자동 입력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대부분의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은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및 문자 해독 기술들, 요즘에 많이 있는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동 추출 그리고 자동 입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연구적 측면으로는 이제 그 현재 형상 에지이즈 형상 모델 자동 생성을 위해서는 이제 보통 스캔 투 빔 기술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각 부재에 맞게 분할하는 세그멘테이션 기술과 그다음에 분할된 데이터에서 에즈빌트 빔 모델로 생성을 자동화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 추가적인 이제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심상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진과 3D 모델에서 외관 조사망도의 그 스케일이 일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보고 이런 기술과 그다음 시각화 기술을 고도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방면에 잘 몰라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선 최신 연구 동향을 기반을 해서 좀 새롭게 기술 수요를 개발하고 빔 모델을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좀 정부 주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자동 추출과 입력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세그멘테이션 시각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식회사 유신의 심중희 박사님 의견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DFMA가 어떻게 보면 BIM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재 그 뭐, BIM 소프트웨어로는 그 뭐, 강교 같은 경우에 그 일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객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더라도 정확한 캔버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캔버량 같은 것들도 이제 공정에 들어가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유지 관리 시스템에도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캔버가 많이 쳐져 있다, 뭐 고정화 중이 더 많이 가해져서 많이 처진다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뭐 형상이 비틀어진다거나 이런 그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한계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어,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런 또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뭐 강교 같은 경우에 사실 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식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보장이 안 돼 있는 내부에 이제 뭐 환풍이 안 돼가지고 뭐 염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되고 근데 그 부식량을 유지 관리 단계에서 반영을 하려면 이걸 뭐 비주얼리제이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형상으로 뭐 어느 정도 부식 두께로 이제 얼마만큼 부식이 강판의 두께를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시각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시각화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아까 PC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긴장력 도입이 얼마나 됐느냐를 알아야 이 긴장력 손실량을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BIM 소프트웨어로 지금 현재 구현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유지 관리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 BIM으로 넘어가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먼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 교수님 두 분 발제 네.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심준기 박사님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PSG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강 박사는 현재 상태로는 그 제작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뭐 수준이 높은 철구 제작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온도 변형 관리라든지 캠버 관리라든지 연결부 체결 분지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 성격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준공하고 나서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 상태고 저희가 이제 BIM하고 디지털 트윈의 기술 경계를 나눌 때 변형이나 거동을 쫓아가는 모델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모델은 반드시 변형을 쫓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교량 선형에다가 주로 이제 우리가 현장 검측을 할 때 경관 중앙 처짐이나 횡변이를 재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넣으면 모델이 똑같은 형상으로 따라가도록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모델도 그걸 구현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실무자들이 그거 구현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2차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꺼려 하셔서 정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데이터가 그렇게 넘어가게 하는 항목을 좀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담이 좀 적은 상태에서 데이터 관리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이게 그런 이력 데이터가 설사 이제 톨러런스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 데이터와 조금 이격돼 있는 상황을 시공사도 싫어하고 감리도 싫어하고 감독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든 문화적으로라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문화. 엔지니어가 사실은 판단해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로 돼야 되는데 say OK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못 믿어서 서로. 예를 들면 100이 리퀘어먼트인데 100.1이면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뭐 김문구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도 연구 입장에서는 저도 굉장히 바라는 바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설득할 때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운영 및 유지 관리 단계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정책 당국이나 예산을 주는 쪽에서 야, 이게 한 10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동의를 받아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합세 활동이나 아니면 외국의 이제 컨설팅 쪽에 좀 집중하는 이유도 기술 수용도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더 좋아요, 우리보다. 거기 제도가 없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명확해요. 관리가 쉬우냐, 작은 인력으로 할 수 있냐, 이해가 좋으냐, 이런 관점에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문서나 2D 체계를 뛰어넘고 바로 3D 체계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은행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 다 이용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조금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지금 보여드린 게 제일 앞서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로 하는 데가 없어요. 아직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할 거 없이. 미국은 이제 초반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as built, 그러니까 준공 단계에 있는 거는 디지털 딜리버리라고 해서 굉장히 DOT들이 열심히 지금 시작한 단계에 있고, 유럽은 그 엔지니어링 피가 고비용 구조라서 유럽에서 3차원 모델 기반의 BMS 만든 거 보시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LOD가 한 100, 150, 200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
부족한 그런 걸로도 많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패널 토론에 대해서 또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용 교수님이나 심중희 박사님? 네. 없으시면 슬라이도 앱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BIM 모델의 인터페이스를 무거운 3D로 하는 이유가 뭔지, 3D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창수 교수님 혹시 뭐 당연히 이해도가 높죠. 보이 예? 제가 BIM을 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BIM을 들고 와서 이 머리를 아프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답변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가 문제입니다. 저도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0년대생들이. 이분들이 실무에서 사라지면 2D 도면 잔뜩 갖다 주고 야 이거 이해해서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지금 이 교량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판단해봐. 답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뭐 그 센터 만드신다고 하던데 제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관 점검하는 기술자들 수준이 낮잖아요, 보통. 자주 그만두시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손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D 도면 들고 와서 현장에서 굉장히 멀리서 이게 예전에 있던 손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손상이 진전이 됐는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 제가 처음에 제2진도대교 이 사업할 때 강박산에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점검하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육안으로 못 합니다. 이게 앞으로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냐면 앞으로 이제 기계화되고 로봇 쓰고 AI 하고 이러려고 하는 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밑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장비를 전부 로보틱스화 시키고 데이터를 다 AI로 만드는데 2D 도면 그려가지고 그걸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용 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토캐드나 벤틀리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범용이기 때문에 DB가 되게 무거워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큽니다. 소프트웨어 깔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딱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핸들링하면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지 관리는 스탠드얼론으로 국산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써야 되겠다라는 게 요즘 제가 가진 확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에서 주요 관리 주체들이 합의해서 플랫폼을 통일하자는 UI는 바꿔도 됩니다. UI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바꾸셔도 되는데 데이터는 통일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김남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면 설계자의 역량 함량과 합당한 비용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제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설계자 빔 용역 대가 산정은 뭐 제가 몇 년 전에 엔지니어협회랑 협업해서 일부 반영했고, 많은 주체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 관리를 위한 데이터는 설계자만의 역할이 아니고요. 제작 시공하는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준공 납품하는 문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감리 사무실 가보면 벽면 전체가 캐비넷이죠. 그거 서류 작업하느라고 시공사 직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페이퍼 프리 같이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출하고 생성할 수 있게만 해줘도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은 비용을 줄이는 거지 절대로 비용이 늘리는 방향은 아닌데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중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가 안 바뀐 상태에서 실무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요. 제도를 계속 개선해주면 뭐 비용이 자꾸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량 유지 관리 관련 데이터 모델이 IFC 등 국제 표준 데이터 포맷에 부합되도록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된 BIM 기반 유지 관리 시스템은 국내에서만 활용 가능한지, 혹은 국외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요거 관련해서 국제 표준 모델에 부합하는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테스트 그룹 명단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뭐,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북유럽 쪽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북유럽이 이제 IFC 기반으로 빔 프랙티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진짜 사람이 없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IFC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시적인 표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토데스크 벤틀리에 묶이기 싫어서 만든 개방형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범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국제 개방형 표준을 반영해 주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상당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어느 국가는 할 수 없이 개방형 표준과 원본 모델을 같이 제출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입장에서 보면 IFC가 의미가 있죠. 있는데 저는 뭐 IFC를 사실은 버려도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형상을 어디까지 정리하면 되는지 아는데 굳이 커머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피 주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지속성 측면에서 좀 제약이 있을 거다. 단지 이제 뭐 해외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뭐 IFC 모델 컨버팅해서 쓰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외 수출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합세에서 이 발표를 몇 번 했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10분의 1 비용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 10분의 1 비용. 아까 도롱사 사례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타입이면 시간도 되게 작게 걸리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몇 번 시도했죠. 금기원에서 IFC 관련해서.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 데이터 표준은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계속 뭔가 바뀝니다. 요구 사항이 바뀌는 게 있다. 계속 바뀌고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도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마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유지 관리는 50년, 10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스탠드얼론으로 국가 표준화 시켜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초기 BIM 모델은 제너럴 모델, 디지털 트윈은 인스턴스 모델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BIM 모델을 그대로 유지 관리에 쓰지는 못하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단계 넘어오면서 확 경량화시키고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쪽으로. 그 대신 엔지니어링 용도로 쓸 때를 대비해서 빔 모델은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회 유동호 회장님께서 준공 상태 데이터와 시공 중의 히스토리까지 다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유지관리 제 기능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하고 우리 학회가 앞으로 집중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발제해주신 두 분, 아주 이렇게 좋은 발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슬라이드 앱을 통해서 질문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의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함에 있어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얼라이언스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여러 도로관리 기관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아울러 그 전문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서울시설공단과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도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더욱 견고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얼라이언스에 그 신규 가입한 경기도청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경기도의 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이 얼라이언스의 공동 목표인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인프라 조성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라이언스 내에 활발한 활동과 기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최근 그 실내 일교를 비롯해 노후 교량에 대해서 콘크리트 방락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대처하지 못했던 그 인력 점검의 한계랄까요? 이런 걸 보완하고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 교량 바닥판 비파괴 점검 기술 공모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공모 및 실증 사업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산관리혁신처의 심영준 선임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이 실증 결과 기존의 비파괴 점검 기술이 노후 교량의 그 바닥판이라든가 이 상태 점검에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기술들은 도로 아마 유지관리 현장에 적용되어 당락의 위험 부위라든가 이런 데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유은 부장님께서 수직형 시설물 자동 스캐닝 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다중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하드웨어와 3D 데이터 처리를 위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존의 그 육안 검사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또 정밀 점검이라든가 진단을 자동화하는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그 알고리즘을 통해 균열, 녹, 철근 노출 등 손상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기에 이 시설물 점검에 향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대학교 그 심창수 교수님께서 BIM을 도입하여 교량의 상태와 구조적 속성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실현한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준공시에 그 BMI 그 기반 데이터가 첨가물로 제공되도록 해서 이를 이제 교량관리 기존의 시스템과 적용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의 관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공감이 되고 향후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발굴과 공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도인프라 이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2024년 마지막 오픈 이노베이션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설공단과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효율적인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